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률방송 스튜디오에서 최영미 시인께서 직접 소개한 아름다운 시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최영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시인과 시들을 선생님의 안내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산문집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와 관련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해외 시인들, 시들을 많이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시 읽는 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좀 강연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요즘은 일단 그쪽이 요청한 주제에 맞춰주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타협할 때 망가지지 말자, 자신 있으면 타협하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주제를 강의하고 싶다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좀 바뀌어서 그냥 일단 그쪽에 물어봐요. 상대에 저한테 강의 요청한 쪽에 어떤 주제를 원하시냐고 그러면 내가 대충 맞춰드리겠다고 말해요. 제가 엄청난 변화를 한 거지 제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선생님의 그 해외 시와 해외 시인들에 대한 강연 그 내용을 좀 방송을 통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책에도 많이 언급된 시인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아는 시인이 솔직히 제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여성 시인이 꽤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명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사포라는 분이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네, 사포는 그리스의 서정 시인이죠. 여성 시인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모르고 있는데 서양 역사에서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남긴 여성 작가예요. 기원전 한 600년경에 활동했어요. 기원전 600년. 네. 그래서 한 플라톤보다 150년쯤 전에 태어나서 활동하던 분이고 그 그리스의 섬에서 태어났었는데 그 섬이 레스보스, 그녀가 태어난 섬이 레스보스인데 그리스 섬이지만 터키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그녀가 태어난 섬의 이름을 따서 레스비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그녀의 시들 중에 어떤 동성애적인 흔히 요즘 말 코드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낸 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새로운 것이었고 네. 또 그녀가 최초로 대학,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사포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학의 효시를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를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죽은 뒤에 그 아테네 근처에 그 기숙학교 만들었다고 아카데미. 그래서 아카데미가 이제 대학이 나온 건데 사실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는 사포가 만든 그러니까 종합예술학교. 그러니까 사포는 젊은 여성들에게 시와 음악과 춤을 가르치면서 살았거든요. 인생의 대부분을 그 젊은 소녀들에게 어떤 자신의 사랑의 철학을 가르치고 시와 음악과 춤을 가르치면서 살았고 일종의 기숙학교였겠죠. 그녀가 만든 일종의 교육기관이 아카데미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거 베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 전체를 디자인한 여성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여성이에요. 아주. 와, 그렇군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사포를 많이 소개하죠. 그러면 시인이니까 또 대표적인 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사포의 시를 9권인가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전해져 내려와요. 지금 네. 그 파피루스 종이에 적힌 시들인데 사포의 시에 이제 첫 행을 따서 제목으로 삼는데 저 탐스러운 사과로 시작하는 그 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내가 한번 외워볼게요. 저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사과. 나무 따는 사람들이 잊었거나 혹은 너무 높이 매달려 따지 못한 아니면 언덕 위의 히아신스. 양치기들이 무심코 발로 밟아 자주색을 토해내는 꽃들. 2620년 전 사람인데 이 시를 표현하는 정서는 현대적이죠. 네. 바로 잘 보셨어요. 사포시의 특징인데 그게 지금 읽어도 아주 현대적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나 플라톤이 사포를 참 좋아했거든요. 네. 원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시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무가치한 존재이므로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썼던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도 인정한 시인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10번째 뮤즈다, 사포는. 원래 뮤즈가 9명이잖아.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뮤즈인데 네. 사포 시가 너무 뛰어나서 그녀는 10번째 뮤즈이다. 뭐 그런 말을 플라톤이 시를 썼다고 전해져요. 그녀의 시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겠죠. 사포 시인은 일단 시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를 갖고 시를 만들어요. 네. 일상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시인이고 또 그녀의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렇게 네. 사과나무 꼭대기에 열린 사과라든가 밝게 빛나는 달이라든가 하여튼 그 이미지가 아주 날카롭고 그런 근데 그 어떤 평이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주로 사랑시를 많이 썼어요. 어떤 네. 사랑의 어떤 그 곤란한 깊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녀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는 그 서정시를 개척한 분이에요. 즉 나. 그러니까 서정시는 나를 노래하고 서사시는 그를 노래하죠. 네. 서사시는 원래 그 영웅이나 왕의 모험을 그린 그 이야기들이 서사시예요. 서사시가 네. 길죠. 그래서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네. 어떤 트로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모름지기 시인이라면 서사시를 잘 써야 됐어요. 옛날에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 200년 전까지도 서양에서는 서사시를 잘 쓴 시인이 대접을 받았어요. 서정시보다. 네. 남성 시인들, 남성 평론가들이 서사시를 좋아했고 서사시 위주로 이제 시의 역사에 흘러가다가 사포가 나를 아주 잘 노래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포처럼 잘 노래한 시인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감정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제가 지금 사포의 사랑 노래를 다 못 읽어드려서 안타까운데 아주 절묘한 그 사랑 노래들이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시인은 제가 아는 시인입니다. 자세히 그 시 구절구절은 외우지는 못하지만 바이런이라는 시는 어디 소설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시대 시인이죠. 네. 그 영국 시인인데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낭만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바이런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남긴 분인데 네. 일단 그는 귀족이었고 바이런 남작이었고 그래서 로드 바이런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런 경. 한 10살 정도 될 때 남작 칭호를 물려받았어요. 삼촌에게서 그 유산과 함께 해서 어린애가 갑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네. 3살인가 그때 아버지가 죽었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네. 이제 그의 운명이 되었죠 나중에. 근데 아무튼 좀 보통 시인하고 다르죠. 출신부터가. 그런데 그렇게 일찍 남자 귀족이 되면서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 애가 갑자기 남작 칭호를 받고 막 유산 상속하고 네. 그러면 방탕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또 미모는 아주 미모였어요. 다리는 저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일단 그는 36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유연애를 실천했고 예. 19세기가 나온 슈퍼스타예요. 19세기 슈퍼스타. 서양 19세기의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지금은 흔히 이제 셀리브리티 그 줄여서 셀럽이란 말을 하는데 네. 바이런이 최초의 셀리브리티예요. 아,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셀리브리티, 최초의 유명인이 바이런이서 바이런이 글만 아니라 바이런의 이미지를 대중들이 소비했어요. 바이런의 그 초상화를 복제한 작은 초상화를 당시 그 여인들이 그 거울 뒤에 겨울이나 그 지갑 뒤에 껴놓고 다녔대요. 또 그가 이제 일단 교육은 명문가를 계속 다녔죠.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당시 프랑스 대혁명 유럽을 휩쓸 때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일찍 그 자유주의자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친구하고 남유럽 여행을 갔어요. 네. 몇 년간 여행을 해서 그 여행에서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첫 번째 시집을 냈는데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라는 제목인데 그 시집이 정말 자고 나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 시집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네. 당시 그
삼천부, 그러니까 8절 파는 이건 인쇄 용어인데 하여튼 삼천부가 이틀 만에 동났대요. 200년 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엄청난 거죠. 제 시집도 예를 들면 저희 첫 시집이 뭐 사람들이 50만 뭐 베스트셀러 하는데 저희 첫 시집도 삼천부가 이틀 만에 다 나가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의 인기가. 네. 그 시들이 정말 지금도 다시 바이런 시를 다시 보면 저도 너무 감탄하는 게 24살짜리가 쓴 시 같지가 않아. 24살짜리가 4살짜리가 인생을 다 산 사람 같아. 인생을 정말 한 40, 50대의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 쓴 것 같은 어떤 그런 깊은 환멸이라든가 어떤 뭐 허무 그런 걸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낭만주의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낭만적으로 살다 갔나 보다 막 술주하고 뭔가 막 흐느적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이고요. 실제 낭만주의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유럽에서 그때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죠. 네. 다른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대신에 영국 시인들이 낭만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질서, 종교, 그런 한마디로 기존의 체제와 가치를 일거에 허무는 작업을 시인들이 해냈어요. 바이런이 그 일을 가장 격렬하게 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이해한 그 바이런인데, 그래서 당연히 무신론자였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 막 비판하고 뭐 이전에 하여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를 증오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스스로도 나는 반대를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의 글에 썼어요. 반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충 짐작되죠. 죽을 때도 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가 30살 좀 지나서 이탈리아에 살았어요. 네. 이탈리아 베니스에 살다가 당시 이제 그리스의 어느 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스가 오랫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스의 그 키오스 섬. 예. 그 그림도 있어요. 드라큘라라는 그 프랑스 화가가 그린 키오스 섬의 대학살이라는 그림도 있는데, 아무튼 네. 키오스 섬의 그리스 주민들이 그 터키의 그 압제의 한거에서 이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터키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키오스 섬의 학살 이야기를 듣고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을 위해 내가 힘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난 시인이었다. 시를 시면서 일일이 한 일이 없다. 네. 이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베니스의 호화로운 저택을 떠나요. 그 막 여러 명이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기적이니까. 나서 그리스 독립운동이 일단 먼저 자금을 대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4,000파운드인가 자기 돈으로 그리스 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건 네. 공짜로 주는 건 마찬가지야. 물론 그렇죠. 형식은 꺼주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데 누가 돈을 독립운동 줘줘. 주는 거죠. 그 네. 언제 받을지 알 수 못 없잖아. 받죠. 국가도 예. 없는데. 예. 하여튼 그때 당시 그 독립운동하는 그 노선도 많았고 그리스 내에서도 막 이렇게 노선 투쟁할 때예요. 그때 이제 그리스 해군 조직하는 그쪽에 돈을 대고 자기 돈으로 일개 여단을 조직했어요. 와. 자기 돈으로 군인들 무장시키고 네. 군복하고 이거 다 하고 아주 멋있는 군복을 자기도 맞춰 입고 그 미슬롱이라는 이제 곳에 가서 이제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비가 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전투 준비는 다 끝났는데 비가 와서 실제로 싸워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비 오는 와중에 말 타고 나갔다가 이제 그 무슨 열병이 무슨 병이 그 당시는 이제 무슨 알 수 없는 어떤 네. 막 몸에 열이 오르고 막 그래서 하여튼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유럽에 알려지면서 네. 난리가 났죠. 이 바이런 매니아들이 네. 슬퍼하고 이제 유럽이 뒤집혔죠. 그래서 바이런의 죽음을 계기로 그리스 독립에 대한 그 관심을 상기시킨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시인이었어요.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바이런이란 시인은 시 외에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는 하나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 개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쓴 그 에피타프라고 하죠. 있어요. 개에게 바치는 비문. 네.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처음에 시로 쓴 건 아니죠. 비문으로 쓴 건데 그가 한 20살쯤에 쓴 시인데 그게 참 멋있어요. 그래요?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광견병에 걸려서 네. 그 보츠웨이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이제 광견병에 걸렸을 때 막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고 지금도 그 무덤이 있어요. 바이런 그 개의 무덤이? 영지에. 네, 근데 그 개의 무덤이 개 주인 무덤보다 크다고 해요. 정말요? 와, 그러면 제가 그 비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자, 어느 개에게 바치는 비문. 이 근처에 그의 유해가 묻혔다. 그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나 허영심은 없었고, 힘을 가졌으나 오만하지 않았고, 용기를 가졌으나 잔인하지 않았고, 인간의 모든 미덕을 갖췄으나 악덕은 없었다.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이러한 칭찬이 인간의 유해에 새겨진다면 무의미한 아부이겠지만 1803년 5월에 태어나 1808년 11월 18일에 뉴스테드 에비에서 죽은 개 보츠웨인에게는 합당한 칭찬이라.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개의 생년월일을 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또 뭐 인간의 모든 미덕을 갖췄다 네. 이렇게 표현을 근데 해주고요. 그 저는 이 시의 핵심은 그잖아요. 이러한 칭찬이 인간의 유해 위에 네. 새겨진다면 무의미한 아부이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비꼼, 네. 그런 또 그 위트가 빛나는 시죠. 다음은 이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하신 분이더라고요. 빈센트 밀레이 어떤 작가셨나요? 페미니스트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미국 시인인데 미국 여성 시인인데 아까 제가 사포 소개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포 이후에 최고 여성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빈센트 밀레이예요. 와, 어마어마한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평론가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은 분이고 시가 아주 그 정교해요. 네? 그리고 바이섹슈얼이었고 미국의 명문 여자 대학을 나왔고 이제 페미니스트 세례를 그때 받았죠 대학에서. 그러다가 또 결혼은 하긴 했어. 페미니스트 남편을 잘 만났죠. 어떤 사업가 부유한 사업가 결혼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에. 근데 그녀의 시가 아주 정말 진주처럼 아주 진주 같은 시들 많이 썼어요. 그럼 그 진주같이 광채가 나는 시를 시를 저희가 읽어봅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무화과라는 시가 있거든요. 볼게요. 내 양초는 양쪽에서 타들어가지 하룻밤도 지속하지 못하겠지만 나의 적들이여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여 얼마나 사랑스러운 불빛인지. 시가 아주 짧아요. 사행이에요. 근데 네. 시를 보면 이제 시가 보통 그러니까 양초는 한쪽으로만 타죠. 네. 근데 이 시의 양초는 양쪽에서 타요. 그럼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그 대신 아주 밝겠죠. 나는 그렇게 정열적으로 살다 가겠다.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시인데 이 시가 1920년대 정도 씌워졌어요. 20년대 그 당시 미국이 재즈 문화 시대예요. 우리 위대한 개집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 미국이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막 본궤대에 오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밤새도록 먹고 마실 때 그 당시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이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신의 그 시에다가 그러니까 엉겅퀴 같은 거친 삶으로부터 뽑아낸 무화과 같은 시 뭐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무화과도 아주 짧고 좋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무화과. 단단한 바위 위에 안전한 곳에 못생긴 집들이 서 있지. 모래 위에 세워진 나의 빛나는 궁전을 보러 오세요. 이 시는 더 짧아 두 행이네요. 네. 이 시도 사실은 빈센트 밀레이 시는 영어로 읽어야 돼요. 영어로 딱 어머니 딱 맞거든요. 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Second fig, safe upon the solid rock, the ugly houses stand. Come and see my shining palace built upon the sand. stand, sand하고 가군이 맞죠? 이 시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허물어지죠. 네. 근데 보통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안전한 곳에 세워진 못생긴 집들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소시민들의 삶을 말한다 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시인 이제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안전한 인생은 난 거부한다.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이다. 그렇죠. 뭐, 속물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나는 나 예술가인 나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모래 위에 살겠다.
빛나는 궁전. 불안하지만 언제 빛난다. 그렇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빛나는 궁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쓴 시인데 이 시를 쓰고 나서 얼마 뒤에 그녀는 그 단단한 바위 위로 찾아갔죠. 아, 결혼을 해서 아주 안전한 결혼을 했죠. 부유한 남자와. 그랬군요. 약간 배신감을 느껴야 되지 우리. 그런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야 안젤로. 네. 마야 안젤로 여사는 몇 년 전에 타계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인 여성들의 대모 같은 분이에요.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 시를 읽은 분이에요. 축시를 그녀한테 맡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출생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었죠. 그러니까 흑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이혼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그 당시 흑인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대부분 흑인 가정이 결손 가정이 많죠. 네. 할머니 손이 자라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이제 갔는데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10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야 안젤로가 10살 때 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충격으로 한 5년인가 정도 실어증이 걸려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자기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의 그 삼촌들이 그 남자 죽였어요. 이 여자는 이게 곱빼기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 네. 성폭행만 아니라. 그래서 충격으로 이제 언어를 잃고 살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해졌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시인이 되었고, 시만 쓴 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했고, 드라마에도 출연했고, 나중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였어요. 그녀 시를 읽어야지 우리가. 그죠? 그렇죠. 네, 그 마야 안젤로의 시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를 읽겠습니다. 너의 그 심하게 비틀린 거짓말로 너는 나를 폄하해 역사에 기록하겠지. 너는 나를 아주 더럽게 짓밟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먼지처럼 난 일어날 거야. 나의 당돌함에 내 속이 불편한가? 왜 너는 찌푸리고 괴로워하지? 내가 거실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바른 듯 당당하게 걷기 때문인가? 태양처럼 달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분명하게 높이 솟구치는 희망들처럼 그래 나는 일어설 거야. 너는 내가 부서지는 모습을 보길 원하지. 고개 숙이고 눈을 내리깔기를. 영혼의 울음으로 약해진 내 어깨가 눈물방울처럼 축 처지기를 원하겠지. 나의 당돌함이 너를 괴롭혔나?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너는 너의 말들로 나를 쏠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도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의 섹시함이 내 속을 뒤집었나? 내가 넓적다리가 만나는 곳에 다이아몬드를 품은 듯 춤을 춰서 내가 많이 놀랬나? 부끄러운 역사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나는 검은 바다, 뛰어오르고 퍼지고 파도 속에 솟구치고 부풀어 오른다. 테러와 공포의 밤들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선조들이 내게 준 선물들을 안고서 나는 일어서리. 나는 노예들의 희망이며 꿈이니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나는 일어서리.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네.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고도 살아남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죠. 여러분들이 주로 그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많아져서. 네. 그런데 저는 좀 시집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더 읽기 싫죠. 그래서 네. 제가 왜 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네. 말해주는 시를 하나 읽을게요. 네. 11세기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이 쓴 그 사행 시인데 루바이 12번. 여기 나뭇가지 아래 빵 한 덩이, 포도주 한 병, 시집 한 권.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서 노래 부르니 황야도 천국이 되네. 라는 짧은 시에서 사실 시를 읽는다는 건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시가 아니라 좋은 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좋은 시를 읽으면. 네.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뭐 나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행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